여러분 혹시 지금 휴대전화에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어플 있으신가요?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잖아요. 접속해서 보면 이렇게 성범죄자 찾아보기가 있죠. 이 성범죄자 알림이에서 지난해 출소한 57세의 조모 씨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19세 미만 청소년을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 5년. 자, 징역 15년. 한국에서는 살인사건에서나 보곤 하는 무거운 형이죠. 근데 강간도 아니고 강간 미수 사건에 어떻게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을까요? 오늘은 성범죄자 알림이가 알려주지 않는 조 씨의 잔혹한 행각, 그 감춰진 120분을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세요. 오싹해지는 이야기 들려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요즘 제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는 도용 채널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여기가 찐입니다. 어서 오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로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인 지난 2010년 7월 30일,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 당시에 40대 여성 A씨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15살 딸 B양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작은 동네 가게를 운영하며 맞벌이를 해오던 A씨는 유독 그날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집에서 딸이랑 같이 쉬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평화롭던 집안의 정막을 깨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들이닥칩니다. 이 침입자의 정체는 40대 남성 조 씨.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풀려 있었고 한 손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의문의 검은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거실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남자의 모습에 깜짝 놀란 A씨는 다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뭐냐라고 외치는데요. 그러자 조 씨는 광기 어린 표정으로 끔찍한 폭언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늘 다 죽인다, 씨발년들. 거친 욕설을 내뱉은 조 씨는 A씨와 몇 마디 나누고는 이내 그녀에게 확 달려들어서 A씨의 눈 부위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자신이 들고 있던 검은 봉지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그 안에서 나온 물건은 다름 아닌 청테이프와 서슬이 시퍼런 둔기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둔기가 나중에 도끼였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대중에게 이른바 부산 도끼 난동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정확히는 도끼망치, 일명 짜구라고 불리는 단조망치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끼 하면 쉽게 떠올리는 그런 벌목용이 아니고 한쪽에는 망치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날카로운 도끼날이 달린 도구로 길이가 보통 한 30cm에서 40cm 정도 된대요. 목재 작업이나 거푸집 작업을 할 때 못을 박기도 하고 나무를 찍어서 쪼개기도 하는 용도죠. 조 씨는 이렇게 위험한 도끼를 들고 죽인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어머니 A씨와 중학교 2학년 딸 B양의 손을 청테이프로 결박했습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엄마랑 딸이 집안에 있었는데 웬 생판 모르는 괴한이 침입했나 보다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조금 전 조 씨가 이 집에 들어섰을 때까지만 해도 이 딸 B양은 조 씨의 손에 들려있는 검은 봉지에 맛있는 게 들어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놀랍게도 조 씨가 이들 가족이랑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체 조 씨는 누군데 평화로운 모녀의 오후 속으로 도끼를 든 채 뛰어든 걸까요? 이제부터 범인 조 씨에 관해 알아봐야겠습니다. 사실 조 씨에게 이 사건은 인생에서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41살이었던 조 씨는 무려 20범이 넘는 전과를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소년보호 처분으로 시작해서 폭행, 사기, 절도를 반복하면서 인생의 대부분이 범죄로 점철된 망가진 인생을 사는 그런 놈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폭력성은 교제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잔혹하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 A씨가 이 조 씨랑 교제하던 사이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이 관계도를 봐주세요. 당시 조 씨하고 교제하던 사람은 40대 여성 C씨였어요.
이 조 씨하고 C 씨는 1년 정도 동거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C 씨는 이번 피해 가족의 친지였습니다. 아까 어머니 A 씨가 있었죠. 이 A 씨 남편의 여동생이 바로 C 씨였던 거죠. 즉, 이 C 씨는 어머니 A 씨에게는 시누이가 되는 거고, 딸 B 양에게는 고모인 겁니다. 이 C씨의 집이 그녀 오빠의 부부인 A씨 가족의 집이랑 한 동네다 보니까 지난 1년 사이 오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A씨 가족들이랑 그녀의 남자친구였던 조씨와도 안면을 트게 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15살 B양 입장에서는 조씨가 고모의 남자친구인 거니까 그가 먹을 걸 사들고 집에 왔다라고 생각할 만도 했었던 거죠.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쳐서 좀 놀라긴 했겠지만 어쨌든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만 해도 아마 그 뒤에 벌어질 끔찍한 사건들을 쉽게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 A씨 가족은 조씨의 범죄 이력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 다만 워낙에 인상이나 언행이 좋지 않아서 A씨나 A씨 남편이나 모두 그를 좀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차였죠. 당시 뉴데일리 신문에서는 사건 발생 후 조 씨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에게 물었는데요. 1년 전 그를 처음 봤다는 이웃 주민은 그의 첫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굴에 큰 칼자국이 있고 이빨도 다 깨진 험악한 인상에 비열한 눈빛을 가졌다. 어떤 인상이었을지 대충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 피해 가족들과 잘 알고 지냈다는 또 다른 지인이 들려준 말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조 씨하고 C 씨가 교제하고 있는 사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만남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C 씨와 술자리를 하게 된 조 씨가 몰래 술잔에다가 GHB라는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한 뒤에 그녀를 폭행했고 그걸 빌미로 사귀게 됐다는 것. 이 GHB는 일명 물뽕이라 불리는 마약으로 데이트 강간약이라고도 하죠. 우리에게는 버닝썬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 약인데 15년 전인 이때부터 이미 최음제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무색, 무취, 무미라 술이나 탄산음료에 섞어도 알아챌 수가 없고요. 조금만 마셔도 정신을 잃게 되는 위험한 약이에요. 조 씨는 이렇게 처음부터 비열하고 지저분하게 접근해서 C 씨와의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C 씨하고 교제를 하게 된 조 씨는 결국 그녀의 집에 얹혀 살게 되는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죠. 일정한 직업도 없이 불법 도박장에서 뒤를 봐주고 용돈을 얻었었던 조 씨는 하루 일과가 술 마시고 도박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번엔 여자 제대로 물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뭐든 다 해준다. 라고 말하면서 으스대고 다녔대요. 비열하고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빌빌거리고 다니면서 또 자랑할 게 아닌 걸 이렇게 뻔뻔하게 자랑하고 다니는 한마디로 그냥 답이 없는 인간이죠. 같이 살기 시작하자마자 본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동거녀 C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습니다. 그의 폭력은 갈수록 대담해졌고 횟수 또한 잦아졌어요. 2010년 5월에는 여자친구 C 씨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 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얼굴을 때려서 코뼈를 골절시켜버렸고요. 6월에는 도박으로 돈을 잃고 술에 취해 귀가해서는 네 만나서 재수가 없다. 재수 없는 년 죽인다. 라고 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 일로 C 씨는 3주나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조 씨는 수없이 C 씨를 폭행했고 결국 조 씨의 폭력성은 C 씨의 가족들에게까지 번지게 됐던 겁니다. 2010년 6월 말부터 조 씨는 C 씨에게 끊임없이 돈을 요구했어요. 처음에는 돈 50만 원을 빌리는데 보증을 좀 서달라라고 했다가 C 씨가 들어주지 않자 온몸을 폭행했죠. 또 얼마 뒤에는 돈 8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으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협박을 했고 함께 투숙했던 모텔에서 여성용 가운을 찢어 목을 조르고 샤워기에 매다는 등 그 수위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이 버틸 수 있겠어요? 수개월간의 끔찍한 폭행을 더는 견디지 못했던 C 씨는 어느 날 집을 나가서 행방을 감춰버립니다.
동거녀를 찾아다니던 조 씨는 C 씨의 오빠 D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요. 이 D 씨는 아까 집에서 딸이랑 함께 쉬고 있다가 화를 당했던 피해자 40대 여성 A 씨의 남편이죠. 네 동생 지금 어디 있는지 말해라 라며 화를 내는 조 씨에게 D 씨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보기 남사스러우니까 빨리 나가라. 이 말이 불씨가 됐어요. 조 씨는 앙심을 품고 동거녀 C 씨에게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오늘 너 상복 입게 만들어줄게. 니네 오빠 가족 다 죽인다. 전화를 끊은 직후 조 씨는 동네 철물점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2가지를 구매하죠. 청테이프 한 묶음과 나리선 도끼 망치. 그리고 그것들을 검은 봉지에 넣습니다. 15살 천진한 비양이 과자나 간식이 들어있을 걸로 생각했던 그 검은 봉지 안에는 그렇게 일가족을 완전히 몰살하겠다는 잔혹한 악의로 준비한 흉기만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렇게 조 씨가 범행에 사용할 도구들을 사들고 어머니 A 씨와 딸 B양만 있던 그 집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경. 아버지 D 씨의 가게에서 핀잔을 듣고 나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집에는 모녀만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이 조 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이닥친 조 씨는 A 씨에게도 신우인 자기 동거녀 C 씨가 어디 숨어 있는지 대라면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A 씨가 계속해서 모른다고 대답하자 조 씨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내 A 씨의 눈을 가격한 겁니다. 니는 내가 안 죽이고 싶었는데 니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가 봉지에 손을 넣고 그 안에서 도끼를 꺼내든 순간 A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 씨는 이곳에 오기 전에 A 씨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동거녀 C 씨의 어머니도 죽일 생각으로 찾아갔었지만 집에 없어서 못 죽였다라며 A 씨 너를 대신 죽여야겠다라고 윽박질렀거든요. 이 정도면 그냥 단순한 협박으로 느껴질 정도가 아니죠. 게다가 도구까지 직접 사서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대로라면 정말 자신과 딸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감이 듭니다. 이미 눈을 세게 맞아서 앞도 잘 보이지 않는 A씨와 울면서 벌벌 떨고 있는 딸 B양은 도끼를 든 조 씨의 말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조 씨는 청테이프로 A씨와 B양의 손목을 꽁꽁 묶은 채 꿇어앉게 했습니다. 그 상태로 실실 웃으면서 도끼로 찍는 신용을 하며 겁을 줬고 중간중간 가슴 부위 등을 망치로 가격했어요. 손목에 피가 통하지 않아 아프다며 우는 B양의 뺨을 후려치기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태연하게 담배도 피우고 물도 마셔가면서 A씨 모녀를 괴롭히던 조 씨는 이윽고 갑자기 모녀를 큰 방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녀는 테이프에 의해서 손목 쪽만 결박이 돼 있던 상태였는데요. 방으로 들어간 조 씨는 그 안에 있던 옷가지와 이불을 꺼내서 찢어 발기고 서랍에서 스타킹까지 찾아와 모녀의 손은 물론 발까지 무려 5겹으로 묶었어요. 그 상태에서도 동거녀의 행방을 묻는 조 씨의 집요한 협박과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1초가 영원 같은 공포의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갑자기 조 씨가 어머니 A 씨에게 엎드려라 라고 명령을 해요. 겁에 질린 A 씨가 천천히 엎드리자 조 씨는 망치로 A 씨의 등과 엉덩이를 때리고 목을 밟으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면 다 죽인다. 딸도 살리고 니도 뒤지기 싫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라. 그러고는 A 씨의 입을 테이프로 막고 머리에는 이불을 덮어버린 조 씨. 잠시 후 조 씨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A 씨는 지금까지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더욱더 커다란 공포에 휩싸였어요. 너는 일어나. 이건 조 씨가 딸 B양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조 씨는 그렇게 B양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향해요. 큰 방에 갇힌 어머니는 이불 속에 덮인 채 어둠 속에서 자식이 끌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야 했죠. 그 망연자실한 심정이 차마 쉽게 상상도 잘 되질 않는데요. 잠시 후 아이의 비명과 딱이 맞는 소리가 어머니의 귀에 칼날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나중에 B양이 증언하기를 울며 저항하는 자신의 귀에다 대고 조 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희 엄마 아버지 머리 수박 쪼개듯이 두 쪽으로 쪼개서 죽일 거다.
근데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안 죽일게. 이 상황에서 B양이 무슨 저항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의 목숨을 쥐고 흔드는 악마의 협박 앞에 아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때 큰 방에 묶여있던 어머니 A씨는 결심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아이만은 살리겠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막 침을 뱉고 고개를 이리저리 털면서 얼굴을 침대에다가 비비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지금 입에 붙어있는 이 테이프를 떼어내야 소리라도 지를 수 있을 테니까요. 침과 땀, 눈물로 범벅이 된 테이프는 다행히도 입에서 조금 떨어져 틈이 생겼어요. 그렇게 테이프가 조금 떨어지자 A씨는 손발이 묶여있는 그 상태로 거실로 기어갔습니다. 지금 폭행을 당해서 몸에 막 상처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 온몸에 살가죽이 쓸리는 고통도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거실로 나가자 작은 방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 안이 다 들여다 보였는데요. B양은 옷이 모두 벗겨진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도끼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조 씨는 침대 옆에 서서 자기 옷을 벗고 있었던 상황. A씨는 생각합니다. 애가 당하기 전에 내가 나가다가 붙잡혀서 죽자. 그런데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웬 검은 그림자가 어른어른합니다. 누군가가 집에 찾아온 거예요. 이 필사의 사투 속에서 마주한 한 줄기 구원의 빛 같았죠. A씨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지만 테이프 틈으로 나오는 소리는 이 한마디였어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늦어지면 딸아이는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상황. 결국 그 절박한 모성이 공포를 이기고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A씨는 그대로 현관으로 기어가서 죽을 힘을 다해 현관문의 자물쇠를 입으로 물고 뜯어내듯 돌렸어요. 그리고 조금 열린 문틈으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외쳐요. 사람 살려. 그 소란을 듣고 조 씨가 도끼를 집어든 채 A씨에게 미친 듯이 쿵쾅쿵쾅 달려옵니다. 방 밖으로 뛰어나온 조 씨는 이미 실오라기 한 올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 그는 그대로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A씨는 온몸으로 저항을 하면서 바깥에 들리도록 비명을 질러요. 죽음을 각오한 어머니의 비장한 저항이죠. 그렇게 어린 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운 A씨,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한 딸 B양.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어른거리던 그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뭐였을까요? A씨와 D씨 부부에게는 이 딸 B양 외에도 20대 큰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큰아들의 시선입니다. 어머니가 여동생을 지키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던 그 시간. 아들은 오랜만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 때문에 가족과 따로 나가서 살고 있었고 사실 평소에 집에 그렇게 자주 들르지 않은 편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집에 가고 싶었답니다. 아들이 하필 딱 그날 그런 마음이 들었고 딱 그 시간에 집에 도착한 게 정말 천만다행이었죠. 아들은 아버지 D씨 가게에 먼저 들러서 인사를 한 후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문이 잠겨있고 노크를 해도 대답이 없었어요. 처음엔 이상하다 싶었지만 어머니 A씨가 평소에 목욕탕을 즐겨 다녔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셨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아들의 걸음이 멈춥니다.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던 거죠. 어머니 A씨가 거실로 기어와 입에 붙어있던 테이프의 틈으로 소리를 내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 소리가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걸 알아챈 아들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둑이다. 강도가 들었다고 생각한 아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아버지에게 빨리 와보셔라 하고 전화를 겁니다. 근처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아버지 D씨는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라는 아들의 전화에 곧장 집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어요. 몽둥이라도 하나 들고 가고 싶었지만 마땅한 게 없고 찾을 정신도 없어서 그냥 가게에 있던 줄자 하나 달랑 챙겨 들고 집 쪽으로 뛰었습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고 놀라셨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버지 D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119에서 연결해준 지구대의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바깥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먼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간 아버지 D씨. 그의 눈앞에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의 동거남 조씨가 전라 상태로 한 손엔 도끼를 들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아내 A씨를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평화로운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린 참담한 현장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손에 있는 거 내려놔라. 아버지 D씨가 조씨에게 침착하게 말을 하는 순간 놈은 도끼를 들어 D씨의 옆구리를 공격했어요. 겨우 줄자 하나 들고 있었던 D씨는 대응 한번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조씨는 쓰러진 그의 머리와 얼굴을 몇 번이나 내리찍었습니다. 피가 낭자하는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D씨는 비명을 지르며 가족을 향한 조씨의 접근을 막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아버지의 비명에 계단 아래에서 지구대와 통화 중이던 아들이 달려옵니다. 몸싸움 끝에 겨우 도끼를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갑상샘 질환으로 평소에 몸이 약했던 이 아들은 미쳐 날뛰는 조씨를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눈이 뒤집힌 조씨는 이 아들을 둘러엎고 2층에서 아래로 집어 던지려고 합니다. 아들은 계단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매달렸고 이미 심각한 공격을 받은 아버지 D씨가 만신창이가 된 채로 기어나와서 이 조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이 부자와 조씨가 사투를 벌이면서 소란이 커지자 동네 청년 한 명이 달려옵니다. 이 청년은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조씨를 몇 대 쳤다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당시 조씨는 정말 무슨 약이라도 취한 사람처럼 그런 공격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들과 동네 청년이 합세해서 조씨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조씨가 지금 나체 상태인데다가 몸에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미끌미끌해서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괴력을 발휘하는 미치광이의 횡포에 현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불리하다 싶었는지 조씨는 이내 2층 계단에서 뛰어내려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700m 넘게 이어진 추격전. 조씨는 도망치면서도 30cm가 넘는 유리 조각으로 공격을 이어갔고 아들의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아니 근데 이쯤 되면 드는 궁금증. 이렇게 사건이 커지는 동안 경찰은 왜 안 오는 걸까요? 아까 아들이 진즉에 신고를 했잖아요. 당시 이 사건은 경찰의 늑장 대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낮에 주택가에서 벌어진 무차별 난동극임에도 이렇게 큰 치안의 공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수많은 이들이 분노했죠. 처음 신고했던 아들은 경찰이 3분이면 올 거리를 20분 넘게 걸리는 바람에 범인 검거가 늦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또 범인과 추격전을 하면서도 지구대로 6통이나 전화를 걸었는데 모두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담당 경찰서에서는 홈페이지에 해명문을 올려야 할 정도로 비난 여론이 컸어요.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공권력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해명에 따르면 최초 신고 시 의사소통 착오로 인해서 도끼 난동이 일어난 집 주소를 잘못 파악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맞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출동 후에는 흉기를 든 범인이 도주 중이다라는 신고들이 빗발쳐서 시민 안전을 위해 검거에 주력하느라 아들이 건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경찰은 최초 신고 후 16분 만에 범인을 검거했다면서 피해 가족의 집에 더 일찍 도착하지 못한 점과 가족들이 큰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소 파악 실수와 긴박한 현장 상황이 겹쳤다는 핑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그 어떠한 해명도 딱히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죠. 아버지가 입원한 응급실에 찾아와서 조사를 마친 경찰들은 최고형을 살게 해주겠다. 걱정 말라 하면서 가족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가족들에게 사후 약방문식의 약속만이 남겨진 셈. 그렇다면 그 약속은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건 피해 가족들의 끔찍한 상태 때문이었을 텐데요. 줄자 하나 들고 조 씨에게 처음으로 맞섰던 아버지 D 씨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어요. D 씨는 조 씨의 도끼망치에 맞아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갈비뼈 2대가 완전히 으스러졌습니다. 또한 코 조직의 절반이 떨어져 나가서
120바늘이 넘게 꿰매야 했는데요. 엉덩이 살을 떼어 이식하는 수술이 여러 차례 필요하고 그 수술을 한다고 해도 예전의 코로 돌아갈 확률은 20% 정도였습니다. 초기 수술에서는 코에 이식한 엉덩이 살의 조직이 생착되지 못하고 까맣게 죽어버려서 다시 떼어내기도 하는 등 이 아버지 D씨는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었어요. 또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2시간 가까이 협박과 폭행을 당했던 어머니 A씨와 딸 B양도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 A씨는 가슴과 어깨뼈가 골절되고 딸 B양과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죠. 지옥 같았던 120분간의 기억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이들의 잠자리를 뒤흔들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오빠 등 온 가족은 본인들의 상처와 아픔보다 이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험한 일을 겪은 B양을 걱정했습니다.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말도 잘하고 쾌활한 성격이던 B양은 이 일을 겪은 후에는 말수가 줄고 TV를 틀어놓고도 멍하니 앉아있다거나 길을 가다가 범인 조 씨와 닮은 사람을 보면 도망가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어요. 이렇게 온 가족의 삶을 끔찍하게 짓밟은 조 씨는 경찰의 말대로 최고형을 받았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조 씨의 형량을 알고 있죠. 징역 15년형. 검거된 조 씨는 유치장에서 코를 골며 자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고요. 피해자 가족에게도 사과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않았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딱 2가지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는데 자신에게 쏟아질 법적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는 추악하고 영악한 꼼수로 보입니다. 일단 하나는 뭐였냐면 아버지 D씨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딸 B양에 대한 성폭행의 목적이 없었다라는 것. 글쎄요, 도끼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고 옷을 모두 벗긴 채 침대에 눕혀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던 거죠. 본인 역시 상하의는 물론이고 속옷까지 모두 벗어제낀 전라 상태의 모습을 피해 가족을 포함한 주민들까지 수십여 명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허리띠에 잠금 장치가 떨어져서 바지가 내려갔다라고 하거나 너무 덥고 땀이 나서 그냥 바지를 벗은 거다라고 하는 등 앞뒤가 도대체 맞질 않는 그런 변명만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도끼망치와 청테이프 같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고 어머니를 결박해놓고 그 딸을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가했음에도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으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양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라는 점을 정상 참작해서 형기를 정한다라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이 경미하다라는 표현은 1심 판결문에 실제로 기재가 돼 있는 표현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대체 15살 아이가 어디를 얼만큼 더 다쳐야 경미하지 않은 충분히 심한 상해라고 인정이 되는 걸까요?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조 씨의 최종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조금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난해인 2025년 조 씨는 50대 후반의 나이로 형기를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사건 직후에 B양이 조 씨하고 닮은 남자만 봐도 겁에 질려서 도망친다라는 부분을 듣고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요. 이제 어엿한 30대가 됐을 B양. 15년 전의 악몽에서 잘 빠져나와서 건강하고 단단한 여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 부산 도끼 난동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이 피해 묘사를 축소해서 한 거라는 점. 그러니까 사실대로 더 적나라하게 막 말씀드리면 더 끔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사건 준비하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범죄자 알림이 그 사이트에 보시면 뭐 이름 검색, 주소 검색, 뭐 내 반경 1m 검색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지내고 있는 동네에 한번 검색해봤는데 이 주변에는 이 검색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뜨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검색해보기 전에 그 뭐라고 심장이 둥둥둥둥 뛰면서 누가 나오면 어떡하지? 누가 검색이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 동네 주변은 없다 히히 할 게 아닌 게 이런 새끼들이 나와서 어딘가에 어느 구석탱이인가는 살아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만 없다고 다행이다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재활용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산 손도끼 이놈 이제 출소한다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댓글들을 봤는데 막 도박 중독의 무직으로 이미 병신이었는데 감옥 갔다 오면 기적같이 재범을 안 저지르겠냐? 저 새끼 사는 동네에다 얼굴 다 퍼뜨려서 기피하게 해야 됨.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이런 인간 말종 쓰레기를 사회에다 내놔서 뭐함? 저 정도 미친 짓을 저질러도 15년이구나.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솟는다더니 재범률이 높을 수밖에 없네. 한 3년 뒤에 또 사람 하나 죽여서 기사 뜨겠네. 또 30년 뒤에 풀어줄 거고. 저런 건 좀 국가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처리 좀 하면 안 되나? 이런 글도 있었고. 뭐 진짜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그냥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이 조씨 이웃 주민들이 밤이면 여자 때리는 소리, 맞는 여자가 죽을 듯이 비명 지르는 소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라고 입을 모았대요. 경찰에다가 신고를 여러 번 했는데도 그럴 때마다 다음날 아침이면 그냥 멀쩡하게 풀려나서 이웃 사람들한테 네가 신고했지 하면서 협박을 하고 폭행도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주인집 역시 조씨의 협박을 받고는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무슨 얘기야 이게 진짜. 이 조씨가 현장 검증할 때 당시에 막 구경하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그런 장면들 가끔 TV에서 보잖아요. 뭘 봐 이 삐리리 이러면서 욕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뭘 쳐다보냐 삥삥년들아 쳐다보는 삥삥들 다 찔러 죽여버린다. 나 금방 나온다. 라며 온갖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형사들에게는 형님 하면서 친한 척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개찐따 병신. 밤낮을 안 가리고 수시로 술 마시면서 주변 기물을 파손하고 주민들 폭행했고 흉기도 항상 소지하고 다녔고 동네에서는 자기랑 눈길 마주쳤다고 이웃을 폭행하기도 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술집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고 어떤 주민은 조 씨가 또 술에 취해서 자랑하듯이 했던 얘기도 들려줬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입을 귀 밑까지 해가지고 살인미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불과 3년 만에 풀려나왔다 라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는 검찰에 백이 있기 때문에 전화 한 통이면 풀려나. 너는 자세하게 알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다 조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내가 보복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말을 아끼고 기피하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진짜 악마 같은 놈이긴 했었나 봐요. 괜히 저도 영상 만들면서 약간 오싹해지고 좀 무섭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나쁜 새끼가 있었다. 라는 사건을 전해드리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정말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왕이면 돈도 좀 많이 버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